근데 요거 뭐 가격이 네. 프랑스의 뭐 절반 가격에 했다 뭐 이래갖고 뭐 덤핑 네. 얘기도 있고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프랑스가 싸게 만들 능력이 없는 거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공기를 최대 12년씩 막 지원시키고 있어요. 다 돈이죠. 다 돈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네.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산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시는군요. 네, 이 나라 지구본에서 다뤘나요? 안 가본 것 같은데. 안 가본 것 같죠? 예, 저도 기억이 없네요. 예, 좀 다뤘나 안 다뤘나 자관 한번 다뤄야지 생각했는데 오늘 예. 이렇게 참 다루게 됐습니다. 예, 체코. 네, 체코. 예. 갑자기 이제 체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뭐 원전 이슈가 최근에 있었고, 네네. 저희 어렸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이제 예. 말씀하신 분들 종종 계신데 두 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평화적으로 예. 분리가 분리가 됐습니다.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해서 지금도 뭐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다른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코랑 슬로바키아. 예. 자, 오늘은 이제 체코로 가는데, 네. 체코가 우리나라가 원전을 뭐 20몇 조? 예. 이렇게 수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내용 뭐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셨겠습니다만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네. 두 개, 네. 두 개의 이제 그 발전 원자로를 짓기로 했다. 네, 네, 그리고 네. 용량은 1,050메가와트 네. 규모의 APR 1000이라고 보통 부르는 네. APR 1,400이 있고요. 네. 1000이 있는데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왜 이제 보통 우리가 주력으로 미는 것들은 보통 이제 1,400을 미는데 이번에는 왜 1,050짜리를 했냐? 여기 뭐 용량 뭐 이런 건가 보죠? 여기 체코는 내륙 국가예요. 아, 내륙 국가다 보니까 물. 그렇죠. 냉각수를 보통 예. 바다는 펑펑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에 비해서 이제 하천은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체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을 때 네.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메가짜리 그러니까 우리 APR 1000 가평 경수로까지 들어가기로 됐고 네. 일단은 2기가 이제 네.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음. 그 다음에 추가로 2기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이건 이제 그 체코 정부가 네. 더 짓자라고 하면은 이제 더 지을 수도 있는데. 뭐 우선 협상 대상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2기를 먼저 짓고. 네. 문제 없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네.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최종 협상에서 이제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지금 나와 있고요. 체코 정부의 이제 시간표를 보면 이제 2029년 착공입니다. 착공 29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발전소를 지으려면 뭐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의 발전소 근처에 짓긴 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절차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하청업체들 네. 선정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뭐 이거는 한국에서 할 거야, 이거는 체코에서 할 거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5년 정도에 완공을 해서 2036년에 시운전. 시운전이 36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상업운전은 그 이후인 2038년. 야, 진짜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보통 이제 삽을 뜨기 시작을 해서 예. 실제로 발전할 때까지 10년 정도 걸리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야, 그래요. 예. 이거 미리미리 이걸 예측을 하고 해야 되겠네. 10년 후에 사실 전기를 우리가 지금보다 뭐 1.5배를 더 쓸지 30배는 좀 오바고 하여튼 뭐 아니면 오히려 2. 줄어들지. 그렇죠. 뭐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 그때 상황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라는 것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아이템입니다. 보면. 네. 근데 요거 뭐 가격이 네. 프랑스의 뭐 절반 가격에 했다 뭐 이래갖고 뭐 덤핑 얘기도 있고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덤핑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랑스가 싸게 만들 능력이 없는 거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공기를 최대 12년씩 막 지원시키고 있어요. 예. 당연히 다 돈이죠. 뭐. 다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실제로 프랑스가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격은 킬로와트아워당 이 정도일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추정들을 이제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맞추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이제 UAE처럼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가서 설치하는 이런 거를 UAE는 그렇게 했군요. UAE는 중공업 기반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체코는 좀 달라요. 체코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데 자꾸 무시하시는데 체코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체코가? 예. 아, 그래요? 동유럽 지역 옛날 합스부르크 왕국의 이제 병기창이 체코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실 독일군이 체코를 점령하면서부터 제대로 이제 탱크나 중화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아. 예. 뭐 물건 만드는 데는 재주가 있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이 전체 이 수주액 중에 정확한 거는 이제 나중에 더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예. 최대 한 60% 정도는 네. 체코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체코 내 중공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인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든 네네.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밖에서 다 들여와? 말이 안 되지. 야,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잖아. 얘네들 뭐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무기를 사고 팔 때는 절충교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무기를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 폴란드에서 이제 뭐 드론을 들여온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 예.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체코 내에서 이제 어떤 업체들이 원전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2016년부터 파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꽤 예전부터 또 공을 들여왔고 아. 그래서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76개 업체랑 이제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주를 하게 되면 당신 업체랑 우리가 같이 하자. 물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선 협상제 대상 지정할 때 집어넣은 서류에도 네네.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뭐 체코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네 기업들과 함께 이제 잘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지 뭐 자기네 기업들 다 배제하는 이런 데랑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당연히. 어차피 자기들 돈 쓰는데 네. 뭐 상당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럼 요게 이제 그럼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지역 체코 원전을 이제 짓겠다라고 네. 하는 하는 것은 2012년 뭐 요때부터 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4년에 네. 이제 러시아 로사톰 잘 아시죠? 아. 러시아 로사톰이 이제 테멜린 요번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제 두코반이라는 지역이고 네. 다른 테멜린이라는 지역에도 원래 원자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예전에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은 원전을 짓는 요거를 이제 로사톰이 입찰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을 누가 내느냐. 로사톰은 아니 당연히 짓겠자고 하는 당신들이 내야지 체코가 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체코는 아니 당신들은 뭐 다 자기들이 파이낸싱까지 다 해서 쥐어준다며. 아. 예. 비용에 대한 문제, 비용 조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네. 이제 정확하게 해소가 안 되면서 당시에 서로가 이제 입장 차가 나가지고 없던 이야기로 하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됐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다시 이제 사업이 추진이 이제 되게 됩니다. 2020년.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참여했던 나라가 뭐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뭐 프랑스 이 정도 업체 한 5개 업체 정도가 이제 관심을 보이고 네. 참여를 하게 됐는데 2021년에 이제 체코 정부가 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네. 러시아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아. 예. 그때면 아직 전쟁 터지기 전이죠. 전이지만 아, 그래도 우리는 전쟁 터지기 전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1년부터 이미 긴장 강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네네네. 예. 그래서 중국도 이제 같이 이제 등 떠밀려서 아웃됩니다. 참 우리가 운이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우리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 개였는데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달에 이제 탈락이 됩니다. 여긴 또 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실적도 없고. 하긴 여긴 좀 없죠. 뭐.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던 비용하고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서 넌 아예 탈락.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프랑스 EDF랑 이제 한수원 두 곳이 남아가지고 네. 최종 입찰까지 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체코에는 뭐 아직 제대로 된 원자력 같은 게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있어요? 체코는 원자력 강국이에요. 지금 제가 화면 보시겠습니까? 예? 화면 보시면 전 세계에서 원자력 비중이 높은 나라 10나라를 제가 네. 뽑아왔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프랑스 뭐 거의 70% 가까운 네, 65%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슬로바키아, 헝가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40%가 훌쩍 넘어요. 오. 네. 벨기에, 불가리아 40%, 체코도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7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0입니다. 30%, 31.5%. 맨 오른쪽이에요. 예, 제일 오른쪽이 요 초록색이 대한민국, 주황색이 이제 체코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UAE처럼 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지어주나 전혀 아닙니다. 이미 체코는 전체 발전량의 이제 한 40%를 원자력으로 이제 감당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고, 체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 40년째.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꽤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꽤 고인물이다. 야, 그래도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네. 체코도 뭐 나름 제조업 강국이고 네. 또 원자력 발전도 이렇게 일찍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수입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고 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이럴 때 참 많이 드는 거죠.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전체 에너지의 한 40% 이상을 체코는 원자력에서 쓰고 있고 예. 나머지는 주로 뭐뭐 많이 써요?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석탄이에요. 체코가 이제 석탄이 되게 많이 나요. 원래 동유럽 국가들이 석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4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뭐 36에서 40% 정도 되는데, 어차피 체코도 알고 있어요. 석탄을 계속 쓸 수는 없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다 석탄을 줄여야 되잖아요. 야, 근데 석탄 비중이 너무 높네 여기. 뭐 옆 나라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더 높죠. 아,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80 정도 되나? 뭐 많이 나니까 네, 일단은. 네, 석탄의 나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석탄 비중을 줄이면 뭔가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를 늘리냐에 대해서 주로 소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선택을 했죠.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네.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체코는 원자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벌써 한 2011년 네. 이때서부터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이 그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뭐 어떨 때는 원자로 2개만 지을까? 하나만 지을까? 4개를 더 지을까?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석탄은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이제 줄어들 거다. 그러면 그 석탄이 줄어든 몫을 대부분 다 원자력으로 늘린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15년에 확정돼 있는 계획, 장기 계획을 따르면 2035년까지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이제 현재의 한 36% 정도에서 최소 46%. 아니면 높아질 경우, 이건 이제 옵션을 뭐 행사했을 경우겠죠. 이럴 경우는 58%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이고 석탄 화력을 낮추겠다라는 게 이제 체코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가 수주한 원자력 발전 이번에 이제 2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책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원자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 위험하다 이것만 빼고 나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또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인데 체코 국민들은 원자력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좋아요. 뭐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70%가 넘어요.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많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유럽에서 가장 친원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체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럼 뭐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온다 이래도 뭐 아주 막 시위하거나 이러진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 정부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다가 추가로 더 짓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다가 신고리라고 해서 더 짓고, 월성에다가 신월성이라고 해서 이제 더 지었죠. 지금은 이제 다 이름들이 이제 또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전기 사용량 자체가 아주 많은 나라. 점점 많이 늘어날 거라고. 뭐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긴 하겠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제조, 특히 자동차 쪽이 되게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체코가? 폭스바겐 브랜드 중에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죠. 그 제일 저가 브랜드 스코다. 유럽에서 렌트하다 보면 자주 종종 접하는. 네네네. 뭐 괜찮네, 쓸만하네. 스코다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거든요.
그래요? 이 회사가 원래 체코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스코다 계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뭐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스코다 중공업 이런 쪽이 결국은 이제 우리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뭐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할 겁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또 거기 전선도 연결해야 되고, 예. 그죠? 그럼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전선 회사들도 뭐 변압기 이제 뭐 이런 거. 그렇죠. 기대를 이제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체코 정부도 굉장히 꽤 괜찮아하시고. 네네. 그럼 그런 부담은 우리가 이제 안 가져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제 대체로 앞으로 에너지들은 크게는 원자력,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석탄은 줄이고. 네. 그리고 원자력 늘리고 기본적으로 뭐 조금씩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하겠습니다. 네. 주요. 체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자력이 최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만들었던 원자력 발전은 어디에서 주로 뭐 그것도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하셨나? 어느 나라겠습니까? 동유럽이었으니까. 프랑스나 러시아, 소련. 소련. 이번에 우리가 짓기도 한 지역이 이제 두코바니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코바니라는 지역에 4개의 원전이 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1985년부터 87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러시아식 가합형 경수로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알파벳으로 부르면 이제 VVER이라고 VVER 440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소련이 이제 제공한 이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멜린이라는 지역에도 2개가 있습니다. 용량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하기로 했던 1050짜리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요거는 이제 1987년에 이제 건설을 시작했는데 구소련이 1991년에 붕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여곡절을 좀 많이 이제 겪다가 2000년에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코의 원자력이 처음에 가동이 된 거는 1985년 이렇게 따지면 40년 이제 이미 된.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도 뭐 원자력 역사가 진짜 말씀하신 거 짧지가 않네. 그러니까 뭐 다음 시간에 아마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업용으로 대규모 원자로를 이제 소련 기술로 이제 제작을 한 거고. 그 전에 1972년에 원래는 이제 옛날 체코슬로바키아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에 있는 지역에 지금은 없어진 방식인데 가스 냉각 중수로 방식의 원자로를 체코 자체적으로 건설을 해서 한 몇 년 운영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꽤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는 짬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체코에서 원자력 지으면 보통 원자력 발전에 그 뭐 가장 원료가 되는 우라늄 같은 거는 옆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사오나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 그리고 미국 양쪽에서 이제 사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 체코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럽에서 손꼽히는 우라늄 대규모 매장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체코가 19세기부터 우라늄을 생산하던 19대 우라늄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때 또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전성기 시절에는 연간 2,500톤 이상의 우라늄을 채굴을 하던 그래서 1990년대 한 초반대까지 한 600톤 정도를 생산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2016년에 138톤을 생산하고 이제 생산을 이제 일단은 지금 문을 닫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우간 땅 파면 우라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캐낼 수 있는 게 한 16만 톤? 16만 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주요 지하수층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이제 안 캐고는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국내에서 조달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의 나라. 그럼 원자력 발전하기는 괜찮은 조건이긴 그러니까 하네. 이제 맥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땅 파면은 이제 우라늄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원자력 개발한 나라들이 보면 사용 후에 이제 핵연료 이 친구들 관리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슈잖아요. 지금 이제 뭐 화장실 없는 집을 지어놨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되게 많은데 체코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초의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회사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이제 방패장 부지 선정, 설계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관 4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를 네. 따지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5년에 아마 이제 그 방패장 네. 처분 부지를 선정을 할 거고 2050년쯤 되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60 한 5년 이때서부터 이제 처분한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도 나 방패장도 방패장도 이제 만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이 원자력 발전 가동의 기반은 훨씬 좋다. 그러네요. 70%의 국민들이 찬성해. 땅 파면 우라늄 있어. 처분장도 이제 조만간 만들어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 원자력 그 발전에 조금 더 지금 속도를 내는 거는 바뀐 국제 정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준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나라들은 다 소련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철저하게 석유, 석탄, 가스 의존을 많이 해왔죠. 예. 근데 이제 뭐 석탄이야 이제 자기 원래 있으니까 그러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00% 러시아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뿐만 아니고 뭐 폴란드,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헝가리,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세그라드 4라고 부르는 이 나라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뭔가 이제 러시아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한테 대안이 뭐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제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네. 대규모로 앞으로 더 전력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는 원자력이라고 선택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아니 뭐 그래서 원자력 선택하는 거는 좋은데 네, 우리가 이제 가서 지을 거 아니에요. 팀 코리아가. 그렇죠. 예. 근데 가서 열심히 지었는데 뭐 나중에 저 현물로 맥주로 받아가세요. 뭐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맥주로 받아오면 우리나라 계속 맥주 마셔야 되니까. 예. 그건 아닐 거고. 네, 뭐 지불 능력 같은 거는 충분히 좀 있는 나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체코라는 나라도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뭐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체코 뒤에 누가 있죠? 체코 뒤에 예, 체코가 어디 회원국이죠? EU. 그렇죠. 예.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체코 정부 혼자서는 네. 이거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코 정부가 사업을 돈을 내겠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서 누가 도움도 주거나 보증을 해주거나 하는 존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체코 정부가 EU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을 할 텐데 이거 지원 대상을 좀 포함시켜서 해주세요라고 이미 몇 년 전에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그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오케이. 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새로 원전 건설하는 거에 EU 자금 들어가도 괜찮음.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입찰 절차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됐으면 사업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프로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야, 이거 돈 어디서 나오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이제 없다. 이유가 있다. 예. 큰 형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체코 정부가 네. 직접 우리 한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전 같은 네. 여기가 사업 시행자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CEG라고 부르는 여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회사를 만듭니다. 100% 자회사. 네. EDU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돈을 집어넣어서 출자를 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이 돈을 이제 국고가 체코 정부가 전체 공사비의 한 70% 정도를 일단은 무이자로 네. 이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인 이제 EDU에 들어와서 네. 이제 공사 대금으로 이제 지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70%만 있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CEG 자체적으로 조달을 이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은 그러면 돈을 원자력 발전소 그 짓는데 자기 돈도 들어가고 나중에 돈을 갚아서 국고에 환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코 정부가 네.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요금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코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기 요금이 변합니다. 이제 막 변하는데 이를테면은 킬로와트당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는 100원이에요. 네.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이제 평균 단가가 80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를. 네네네. 예. 이럴 때는 체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그 차액만큼을 메꿔주겠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근데 이제 체코 그 원자력 발전소가 만드는 전기가 100원인데 12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긴 애가 아니고 네. 이 중에 일부는 알아서 토해내는 형태로 어. 그러니까 밴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40년 동안 해주겠다. 그래서 체코의 전력 사업자가 자관 40년 동안은 가동 이후에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니들이 이제 국고에서 우리가 대출해준 돈을 차곡차곡 갚아라 이놈들아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서유럽에서 이제 EU가 굉장히 지금 잘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혹시 동유럽 쪽에 이렇게 쭉 원전 깔아놓고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너네 잘못 쏘면 얘부터 날아가는 거 알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EU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뭐 정부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이제 원자력 발전이 녹색 발전이냐, 네. 녹색 에너지냐를 가지고 막 논쟁이 이제 있었죠. 음.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을 내세워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체코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개별 건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지금 헝가리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다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내년쯤에 패키지로 이제 승인 여부가 나올 거예요. EU 이제 집행위원회도 야 하나씩 갖고 오지 말고 다 묶어서 갖고 와. 그래서 2020 몇 년부터 뭐 2030 몇 년까지 하는 것들을 지금 묶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사업하는 게 훨씬 좋겠다,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럼 현재 상황은 뭐 아주 크게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최종 계약 올해 연말에 최종 계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체코 정부가 제시하는 금액, 우리가 합의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몽땅 받아오는 건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상한선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해진 기간보다 더 빨리 사업을 완수한다든지, 뭐 품질을 어느 정도 이상 달성하면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대신 뭐 체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한선은 분명히 지킬 거려고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건지도 아마 계약서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관 계약서에 써 있는 그 시점까지 네. 납기를 맞추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돼서 한수원도 그다음에 협력 업체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빡빡한 작업이 아마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이 참여 업체들도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벌써 원전 좀 뭐 들썩들썩 많이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체코가 이제 물꼬를 틔웠으니까 동유럽 국가들 뭐 사실 폴란드는 우리가 이제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만 네. 그 옆에 뭐 헝가리라든지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뭐 불가리아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문 열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니까 네. 그 다음부터 이제는 잘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체코에 성공적으로 잘 또 원자력 발전을 하다 보면 네. 그럼 또 옆에 있는 나라들 네네. 야, 저 프랑스 반값이었다는데 저렇게 잘 돌아가? 이런 소문만 좀 나와주면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 저기 폴란드에 보내는 무기들이 네. 사실은 뭐 노르웨이 K9 자주포 처음에 갔을 때 저게 눈밭에서 구울까? 핀란드에 갔던. 근데 뭐 껐도 없고 잘 굴러다니고. 네네네. 쓰니까 편하고 AS 잘해주고. 네. 예, 똑같죠. 그리고 뭐 보수유지 비용도 뭐 꽤 크다면서요. 근데 거기도 우리나라 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네. 이제 잘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몽땅 다 대한민국 혼자 이건 네. 아니에요. 체코에 있는 현지 업체들하고 잘 관계를 가져가고 그 체코 업체들이 또 주변 지역에 갈 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영향력, 노하우 아니면 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체코에 있는 업체랑 슬로바키아에 있는 업체랑 원래부터 짝짝꿍이 잘 맞았으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슬로바키아 들어가면 슬로바키아 업체도 알아서 데려가 주고 네네. 이런 관계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손님 모시고 오면 이제 조금 떼주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네. 하여튼 체코 원전 우리나라가 거의 뭐 아직은 아닌가요? 확정적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관 네. 연말에 자관 이제 가격 뭐 그다음에 공사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쪽에 좀
우리의 입장이 좀 잘 반영이 돼서 네. 계약이 체결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네. 좀 전해 듣고 체코의 원전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된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숨겨진 원전 강국.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체코 이야기 조금 더 네. 이어가 볼까요? 네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체코 그리고 체코의 원전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박사님으로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840년부터는 이제 야치모프라는 지역에 대규모 우라늄 광산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이 캐내기 시작한 거는 1840년. 그것도 캐내서 뭐예요? 뭐 이게? 이게 19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이제 골동품 유리컵 세트입니다. 근데 저렇게 야광처럼 빛이 나요? 빛이 나잖아요. 이게 체코에서 만든 거예요. 저기 주전자예요? 예, 유리 주전자. 아니 저기 물 담아 먹으면 저거 방사능 막 엄청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체코 원전 수주에 네. 관한 뭐 자세한 뒷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이 체코 원전 얘기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하나둘씩 또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걸 또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과연 체코는 왜 우리를 꼭 이렇게 선택을 했었어야 됐고 왜 프랑스는 그렇게 물을 먹어야 됐는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뢰가 있는 외국 나라, 네. 그 나라는 뭔가 달라, 잘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저로서는 그게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이 뭐가 뛰어나다고 프랑스를 제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수주한 게 덤핑 아니야? 뭐 그런 얘기 대규모 있었죠. 적자를 네. 보려고 보면서도 억지로 사업한 거 아니야? 뭐 등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 팀 코리아가 이제 승리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어쨌든 자관 납기를 맞출 거다. 라는 확실한 신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는 비쌉니다. 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공사 기간도 길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발주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끝나느냐. 왜 제대로 끝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전력 생산 이런 것도 있지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무조건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모든 수주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특히 건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기간을 맞추는 게 네. 어쨌든 자관 제일 중요한. 공기 늘어남 뭐 이거는 공기 늘어나면 예산을 준수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프랑스 기업들이 프랑스 EDF가 신뢰를 못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프랑스는 예,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유럽 내에서 EU에서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야, 녹색 에너지야라는 다툼이 이제 있었어요. 그럴 때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거의 이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동유럽 국가들, 뭐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야 원자력 집어넣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독일을 주도로 한 소유럽 국가들은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보면은. 원전은 친환경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막 독일을 압박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조건을 달아가지고 네. EU 입장에서 봤을 때 원자력도 친환경 녹색 에너지다라고 네. 돼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EU가 여러 가지 승인을 해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사실 올해 3월달에 프라하를 방문을 해서 왜 갔겠습니까? 원전 세일하러 갔군요. 본인이 여러 가지 프랑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놨고 EU에서 승인도 됐어. 그러니까 가서 야 이거 누구 덕택에 너희들이 사업 시작하는지 알지? 정확하게 잘 판단해라고 이제 왔던 거죠 보면은. 네. 이 와중에 근데 한국이 선정된 거는 진짜 대단하네.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싸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국이 한 86억
5천만 달러 정도? 이 정도 제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 이제 훨씬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가격으로 제한했다라고 그러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굳이 저걸 왜 하냐? 저걸 왜 하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뒷돈 받은 거 아니야? 저거 뭐 이런 네. 의심도 생겨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비용 변동, 쟤네가 우리가 처음에 쟤네들하고 협의한 그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잘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지금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번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프랑스 이제 원자력 업체 우리나라 때문에 한수원이죠. 네. EDF라는 곳에서 최근에 준공했거나 지금 건설 중인 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요약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여기 프라망빌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예. 요 프라망빌은 이제 프랑스 예. 국내 이제 원전이에요. 예. 국내 원전인데 2007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준공하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5년. 야, 좀 빠르다 싶은데 준공이 언제 됐냐면 지난달에 됐나? 예. 그럼 몇 년 지난 겁니까? 2007년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12년에 준공 17년 걸렸네. 그러니까 준공을 12년에 하기로 했는데 24년 네. 됐으니까 12년 지연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 33억 유로 네. 그러니까 한 5조 원 들여서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얼마냐? 132억 유로. 20조 원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5조짜리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조 원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4배가 더 3배가 더 들어간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영국에서 짓고 있는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 요 원전도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하는데 프랑스 EDF가 다 사업이에요. 2017년에 사업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넉넉하게 이번에는 8년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이 원래 준공 목표였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제 뚜껑 얹었어요. 아, 이제 뚜껑을 얹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준공은 빨라도 29년인데 불가능할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2031년. 너무 느긋하게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당초에 EDF랑 영국 정부가 이제 합의한 금액은 얼마냐? 180억 파운드. 한 네. 우리 돈으로 32조 원. 되게 비싸게 지은 원전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실제로 현재 추정 금액으로 보면 한 350억 파운드 정도. 더블 치는 거예요. 한 62조 원 들어갈 거. 네. 발전소 하나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핀란드에 얼마 전에 완공을 한 게 있어요. 네. 올킬루오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정말 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3세대 원전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것도 2005년에 시작이 됐는데 원래 2009년까지 해주기로 했다가 2022년에 완공했습니다. 네. 13년 지연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30억 유로가 100억 유로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이 타이산이라고 1일 2호기를 이제 건설하는 게 사업이 있었는데 네. 2009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201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80억 유로가 122억 유로.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한 50% 비용 상승으로 막은 거예요. 네, 양호하네. 그러니까 이게 체코 정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보면 아니 얘네들은 시켜놓으면 기본으로 10년 적어도 5, 6년은 더 가는 거 감내해야 되고 비용 그냥 더블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UAE에서 네. 4기 건설해주기로 한 거를 일단 공기를 다 맞췄어요. 비용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정도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막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사실 UAE 같은 경우는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레미콘 철근까지 다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레미콘 뭐 이런 거 뭐 철근 막 수입하고 하다 보면 이거 옮기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그렇죠. 일이잖아요. 어디서 삐끗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랑스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때 잘 나가던 프랑스의 EDF 유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상당수는 EDF가 지었거든요. 아, 그래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이 그래프가 또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뭡니까 이게? 이게 프랑스 국내 네. 매년 원전이 몇 개씩 만들어졌나. 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쇼크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섭니다. 몇 년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을 키워서 보시면 1980년대, 70년대 후반서부터 이게 완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78년 2개, 79년 3개, 80년 6개, 81년 8개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짓습니다. 아니 저 때는 막 1년에 막 몇 개씩 줬어요. 네, 몇 개씩 완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6개가 있는 거예요. 야. 82년 한 해 잠깐 쉬고 그다음에 5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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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개 정도로 떨어진 게 198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으니까 당연히 노하우 막 쌓이죠.
되죠. 그 다음에 공기 조절 다 할 수 있죠. 비용 다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 여기서 저쪽 완공되면 저쪽으로 보내서 일 시키면 돼요. 네.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끝났냐? 1992년에 2개를 짓고 그다음에 94년 하나를 짓고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2개를 완공하고 2002년에 2개가 완공돼요. 2002년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 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쭉 보실까요? 없어요. 쫙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있었던 플라망빌이라는 원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2024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 동안 장관 원전을 완공시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든지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규칙적으로 하면 노하우도 쌓이고 그렇죠. 비용 단가도 낮아지는 거는 수주 산업에 다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주 넣을 때도 누가 다른 나라가 발주 넣을 때 같이 넣으면은 당연히 비용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EDF는 자관 지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뭐냐면은 EDF는 지금 해외 수주 받아놓은 게 없어요 이제. 아 그래요? 네, 지금 영국에 짓고 있는 거, 그거 빼고 나면 없어요. 인도에서 지금 6개 짓는 계약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만 10년째예요. 인도 사람들하고 협상 쉽게 덤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정말 잘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20년째 새로 원전을 완공을 못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돼 있는 생태계, 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원자력 발전소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들 중에 막 이 누수되는 게 많아서 난리가 났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누수가 와요? 네, 이 배관들이 새인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게 작년에 이제 막 또 그거 가동하느라고 정비하느라고 가동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당시 그러면 이걸 용접을 해서 떼워야 되잖아요. 네.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은퇴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EDF가 미국에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미국이요? 네. 인건비 너무 비싸지 않나? 비싼데 사람이 없으니까. 와.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미국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 이거 같은 경우도 다 할아버지들이 지금 용접을 하고 있어요.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안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체코에 왜 뭐 15만 원 톤 정도의 이게 우라늄 매장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요거는 어디 뭐 체코 땅 밑에 그렇게 우라늄 많이 있으면 이거 방사선 같은 거 자연 방사선이 꽤 있어요. 피폭 좀 많이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에 문제 있을 정도는 아닌데 그 원래 많고 그래서 이제 체코에 이제 보면 체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프라하, 그다음에 또 맥주, 그다음에 뭐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 낭만의 상징 보헤미안. 보헤미안이라는 게 체코 이제 서부 지역의 명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보헤미안 지역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보다 한 6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많은 우라늄이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우라늄 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체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전부터 이 우라늄을 캐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초반서부터, 그러니까 1820년 이때부터 크루슈네, 뭐 크루오네, 뭐 이렇게 부르는 요 지역에서 이제 채굴을 주로 했는데 그러면서 1840년부터는 이제 야치모프라는 지역에 대규모 우라늄 광산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이 캐내기 시작한 거는 1840년. 그것도 캐내서 뭐예요? 뭐 했었냐?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첫 번째로는 위인전 보면은 꼭 읽어보시는 나오는 등장하시는 여성 과학자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이 이제 뭐 폴로늄, 라듐 이런 거 발견했잖아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광산을 쌓아놓고 이거를 막 그 독한 화학약품에 막 녹이고 했는데 그 광석이 다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체코에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치 블렌드라는 거 원료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우라늄은 도대체 뭐에 썼냐? 캐내가지고 이 과학 실험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유리 착색제로 썼어요. 유리 착색에 우라늄을 써요? 예. 유리에다가 이런저런 요소를 넣으면은 어떨 때는 이런 색, 저런 색 이렇게 색이 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라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라늄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노란색도 나고 초록색도 나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뭐 이게?
이게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뭐 19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이제 골동품 유리컵 세트입니다. 근데 저렇게 야광처럼 빛이 나요? 빛이 나잖아요. 이게 체코에서 만든 거예요. 저기 주전자예요? 예, 유리 주전자. 아니 저기 물 담아 먹으면 저거 방사능 막 엄청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하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일부러 밤에 잘 네. 보이도록 좀 과장해서 자외선을 좀 비추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냥 우리 일반 가시광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푸르끄리한 우리가 초록색 잘 쓰면 되게 인테리어 할 때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네네. 좀 그런 이미지, 고풍스러워 보이는 이미지 이렇게 있고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잔도 고르시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좀 그냥 가격 대비 좋고 좀 비싼 잔 하면은 리델이라고 잔이 있습니다. 뭐 네. 되게 다양한 잔들 나오는데 이 리델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보헤미안에서 우라늄 섞어가지고 저런 거 만들던 회사다. 우라늄 왜 섞었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체코뿐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우라늄 글라스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요. 우라늄 유리. 미국 같은 경우도 1943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네. 그러다가 네. 미국이 우라늄 유리를 1943년에 규제를 해요. 원폭 만들어야 되니까 우라늄을 전략 물자로 해야 되니까 유리에 섞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건강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다가 1958년에 다시 또 규제를 해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1978년까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한 400만 개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간 이러한 세트들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초록색이고요. 요렇게 노란색으로도 나옵니다. 그만이 황금? 황금인 것 같죠? 네. 우라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란색 우라늄 유리가 조금 더 방사선이 많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그거보다 낫다. 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은 대부분 다 이미 이제 그 감손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건강상 문제는 없다. 네. 라고 이야기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그때 약간 찝찝할 것 같은데. 약간 찝찝하는데, 잠깐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되게 이쁘잖아요, 보면은. 이쁘하네요. 그렇다고 색이 바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우라늄이라는 것은 네. 이제 이런 용도로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그 체코에서는 유리 착색제로 사용이 됐고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 대륙에서 유일한 알려진 우라늄 광산인 거죠. 네. 그럼 그걸 그때 당시에는 그럼 우라늄 캔 걸로 저렇게 유리그릇도 만들고 네. 뭐 연료 이쪽으로 생각할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전혀 못하고 있다가 네.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네. 뭔가 핵 분열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저게 되게 중요하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사실 터지기 전에 이미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제 그 독일군이 네. 점령을 했는데 점령하자마자 이 우라늄 광산을 잠깐 독일군이 이제 딱 틀어주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생산량도 늘리고 기계화 작업도 막 해놨는데 네. 이번엔 소련군이 이제 우르르 들어오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장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라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그 우라늄 매장이 광산이 3개 있었어요. 전 세계에 네, 알려진 게 네. 캐나다에 하나, 네. 콩고 민주공화국에 하나, 그 다음에 요 야치모프라고 하는 체코에 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하고 콩고는 딱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제 우라늄이 유럽 대륙에 있던 이 야치모프라고 하는 체코 광산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 캐넨 뭐 여러 우라늄 같은 걸로 저런 유리 제품도 만들고 뭐 나름 이제 좀 쓰다가 이제 나중에 원자력 발전 혹은 뭐 핵무기 뭐 이거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많이 찾아내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있으니까 막 찾아낸 건데 네. 일단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미국 핵무기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 스파이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넓고 넓은 소련 영토에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거 언제 찾아서 개발하느냐. 네. 여기 알려진 체코에 있는 저거를 빨리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1945년 9월 달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소련군이 달려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당시 체코 정부한테 너희들 해방시켜줬으니까 여기서 나는 우라늄 다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1945년 11월 23일 날 이제 양국이 협정을 체결을 해요. 체결을 해서 전체 채굴량의 최대 90%까지는 소련이 가져간다. 소련이? 예, 가져가는 그 가격은
알아서 정한다. 근데 사실 원래 100%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네. 체코 정부가 아니 형님들 이걸 다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원래 우리 건데. 그렇긴 하죠. 아니 고스톱도 치다가 이러면 개평도 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좀 남겨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10% 10%? 최소 10% 너희들 줄게. 채굴한 양에 이러면서 이제 일단은 봉합이 좀 됐어요. 봉합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여기서 이제 최대한 많이 캐서 네네. 빨리 이제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체코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러시아가 올 때. 네. 아니 왜 8시간만 일하고 재워? 밥은 왜 줘? 아 러시아 빡세게네. 네. 그래서 소련이 야야 안 되겠어. 우리가 더 인원 집어넣을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누굴요? 독일군 포로. 정치범. 마구마구 투입해가지고 24시간 잠도 안 재우고 이제 막 채굴을 시킵니다. 보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생산량이 막 팍팍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1960년대 되니까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이제 우라늄 그다음에 채굴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 체코산 우라늄 우리가 아주 급할 때 요기량에 썼는데 아야 이제 비싸 너희들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체코에 있는 우라늄은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된 거고. 그래서 소련으로 안 가고 그냥 예. 체코에 쌓이게 된 거죠. 체코에 쌓이게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체코가 나중에 잘 개발만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쓰이면 뭐 괜찮은 거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네. 체코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네. 원자 폭탄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라늄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우리 우라늄 저기 산처럼 쌓여 있어.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체코 같은 경우는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도 아주 발달한 공업 국가였어요. 천재적인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따름이지 네. 뭐 물건을 만들고 잘 만들고 하는 건 탁월한 기술이 있었던 거죠. 소련만 아니면 잘하면 여기 저 핵무기 자체 개발했겠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1940년대 후반서부터 네. 이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겁는 살림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1955년부터는 프라하의 이제 대학에다가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과정을 만들고 네. 핵연구소도 별도로 설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계속 소련한테 아니 형님들 우리 우라늄 그렇게 가져가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책도 좀 주시고 네. 이거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답이 뭐예요? 근데 소련은 모른 척 야 그거 공부해서 익혀야 니들 거지 가르쳐주면 니들 게 아니야 라고 이제 합니다만 네. 1957년 9월 달에 네. 실험용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세계 9번째예요. 되게 빠르네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체코 그러면 그냥 맥주나 마시고 옛날 이제 그 축구나 보고 프라하 성이나 이제 보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원래 이 제조업 강국인 그런 나라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험용 원자로 딱 되니까 야 이제 하면 되지. 그래서 야 우리가 그렇다고 원자폭탄을 만들기에는 이걸 발전이다. 전기를 만들자. 네. 예, 그래서 1950년대 중반, 60년대 되면서부터 이제 자체 원전을 만들기 위한 기술력,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런 기반들을 상당 수준 이제 구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60년대 말이 되니까 이제 중수로 가스 냉각 중수로 지금은 없어진 방식이 안 쓰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A1이라는 이름의 이제 원자로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슬로바키아 지역에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사실은 소련이 좀 도와줬어요. 저 자식들 그냥 알아서도 하겠다. 차라리 그럴 땐 좀 도와주는 게 그렇지만 차라리 도와주는 게 낫다. 라고 이제 해서 세부적인 설계는 소련이 하고 실제 제작은 이제 체코가 했는데 이게 해보고 나니까 전기를 만들어지는데 생산량 자체가 적고 그래요? 생각보다 이게 유지 관리 운영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건 좀 어렵다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소련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거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전력용으로 만든 대규모 가합형 경수로 VVER이라는 게 있어. 이거 갖다 써라. 이거 같이 하자. 그러죠 뭐. 그래서 1970년에 이제 소련과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그렇게 소련이 지어준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85년에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봤지만 우리 혼자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벅차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경수로를 쫓아가자니 이거는 더더욱이나 힘든 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기초 연구 이쪽으로 가고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면은. 아 그래요. 네. 아니 이제 소련이 그렇게 하다 이제 90년, 91년 이렇게 이제 망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약간 힘의 진공 상태 생기면서 막 우죽순 막 독립국가도 생겨나고 했잖아요. 그렇죠. 체코도 갈라지고 체코도 갈라가지고. 슬로바키아랑 체코랑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때는 뭐 핵무기에 대한 뭐 이런 정도 핵무기는 전혀 아니었고 그때 이제 체코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네. 이제 소련이 짓다가 지금 애매하게 내버려둔 이제 테멜린이라는 지역에 1, 2호기는 이제 거의 준공이 됐어요. 아 그래요. 3, 4호기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잠깐 우리 돈도 없고 지금 너무 정신없어. 중단. 그래서 원래 이 두코르브니에 있는 4개, 그다음에 그 테멜린에 2개, 6개가 이제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체코 정부도 이제 뭔가 이제 독립한 다음에 네. 정신 차려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야 저거 그냥 우리 스위치 켜서 돌리면 될까? 러시아도 좀 물어봐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안 알려줌.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저거를 그냥 가동은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을 부릅니다.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부르는 거죠. 네. 자, 소련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옛날 체르노빌 사건도 보고 그러니까 이 그 센서, 네. 그 다음에 그 개통 정리하는 거, 제어 시스템 (INC라고 보통 부르죠). 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겁나. 당신네들이 좀 해줄래?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 만들어놓은 이 원자로에 이쪽에 이제 그 계측 제어 시스템은 미제. 예,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미소 합작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된 거죠 보면은 세계에서 유일한. 미국과 예. 소련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 그렇죠. 뭐 의도했지는 않지만 네. 어떻든간에 약간 프랑켄슈타인 스타일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테멜린 1, 2호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우리가 잘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40년 정도가 수명이에요. 기본적으로 40년을 쓰고 40년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배관도 바꾸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는 돈 수조 원짜리 작업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체코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 지금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년 더 쓰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40년대 중반이면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신규 원전을 지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집에다가 그래도 이런 잔 하나 있으면 좀 이쁘지 않을까. 자, 이 우라늄 잔은 좀 그렇긴 한데. 마시면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우라늄 잔이요? 예. 이름부터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체코에는 그래서 라듐 탕이 있어요. 라듐탕? 예, 원전 그 방사선 물질 섞은 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회복하는 뭐 이런 탕도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가보시면. 올버린이 거기서 나온 건가? 네, 하여튼 체코의 이번 원전 수주 우리나라가 잘 해냈고 뭐 거기엔 또 우리나라도 나름의 역사가 있었고 체코도 나름의 또 역사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프랑스는 왜 안 되나라는 얘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재밌는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글로벌 이야기는 우리 최준영 박사님께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라하라는 데가 멋진 우리가 흔히 생각한 유럽의 딱 그 모습. 네. 거기에 이제 잘 남아있는 잘 데가 남아있는 프라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모습, 그다음에 19세기 이제 유럽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남아있는. 인구도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제조업이 강해가지고 수출 2,400억 달러. 많이 하네. 수입 2,360억 달러. 무역으로 제조업으로 무역 흑자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인구 1,000만에. 예.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도 2.5%밖에 안 됩니다. 2.5%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죠. 완전 고용이죠. 그래서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이거 좋네요. 그래서 체코.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손이 없어 쩔쩔매는. 체코에 그렇게 뭐 일자리가 많아요?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여러분이 잘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이제 국제 이슈만 다룬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의 구독자분들의 이제
아쉬움, 네. 또 어떤 때는 이제 질책,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네. 예,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이제 국가 시리즈 나라 이야기 아, 오래간만이시죠? 원래 지구본 이야기. 네. 네. 그렇죠. 지구본 확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쿡 찍어서 하던 게 그렇죠, 원래 그렇죠. 지구본인데, 어디 가요? 지난 이제 제가 6월 달인가요? 이제 네. 이 나라 이야기, 우리나라 이제 원전 수출 네. 관련해가지고, 원전 수출. 예, 최근에 이제 뭐 계약을 하느니 마느니. 아, 체코. 체코. 예. 예. 아, 체코. 예. 체코는 제가 체코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였다. 예. 축구 좀 잘한다. 축구 좀 잘한다. 체코. 그다음에 맥주 이제 좀 유명하나? 맥주 유명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가기 좋은 도시가 수도다. 아, 체코의 수도가 예. 프라 아니에요? 프라. 예. 아, 네. 거기 참 관광 많이 가죠. 네, 관광 많이 가네요. 아, 뭐 그런 정도가 네, 이제 제가 아는 그런 끝인 것 정도인데, 같습니다. 보통 뭐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이 정도인데, 네. 어떻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되면 이제 네. 원전 계약이 뭐 잘 되고 하면 어떻든 우리랑 이제 많은 분들이 오갈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꽤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런가요? 네, 싶어가지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나라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유럽에, 요즘에 동유럽이라는 표현을 되게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동유럽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유럽에 계신 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아, 왜 자기네가 중심인가? 동유럽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럽에 대해서 좀 낙후되고, 아, 예, 이미지가. 예, 동유럽으로 싸잡아서 부르지 마라. 아, 그냥 유럽이라고 하나? 예, 그냥 유럽이라고 불러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인드도 좀 있는데, 네. 자관 오늘은 그래서 체코 이야기를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체코는 대충 뭐 독일 근처 어디죠? 독일 동쪽이죠. 폴란드 뭐 이쪽? 독일 동쪽, 폴란드 네. 서쪽. 폴란드 서쪽.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제일 큰 거짓말이 이제 체코 해군,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예, 체코에는 해군이 없습니다. 아, 바다가 없군요. 예, 내륙국이에요, 내륙국. 아.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점원이 독일이 이제 체코의 서쪽을 다 예.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북 쪽에 보면은 폴란드. 그 다음에 예전에 뭐 한 나라였던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한 나라들 사이에 딱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 뭐였지? 헤르체고피나 뭐 이런. 헤르체고비나, 그거는 이제 저쪽 그 세르비아. 아, 세르비아. 예, 그쪽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코이고,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작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네. 넘는다고 지금 네. 계속 말씀드렸는데, 체코는 이제 78,867 제곱킬로미터. 아.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 75%, 한 80% 정도. 아, 어디 한 아니, 강원도 떼면 안 되겠구나. 뭐 경남 하나 좀- 빠지는 정도. 예. 예,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는 산이 70%잖아요. 예. 여기는 평지가 70%입니다. 아, 우리 쓸 땅은 훨씬 많네, 우리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체코는 사실 되게 살기가 괜찮은 나라. 아, 그래요? 예,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명칭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그쵸.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1992년까지는 지금 노란색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가 있다가 1993년에 평화적으로 이제 갈라졌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나라였나 보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됐는데, 네. 서로가 이제 우리 다르잖아.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분리 독립과 관련돼서 유럽에서 90년대 네. 옛날 유고슬라비아가 제일 대표적이죠. 어마어마한 이제 뭐 인종 학살, 아. 분쟁, 내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냥 투표로 양국이. 예, 평화롭게. 그래서 다 자, 우리 탱크 몇 대?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눠? 알뜰하게 서로가 이제 빠이빠이한. 아, 이혼을 잘 했네. 그렇습니다. 네, 협의 이혼. 예, 재산 분할도 잘했고, 예,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체코라는 나라 이름은 이제 원래 체후베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는 원래 옛날 그 민족, 아, 체후베 민족이에요? 예, 체후베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냥 나라 이름으로 네. 굳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식 명칭은 체코 공화국인데 보통은 이제 체키아라고 많이 부릅니다. 체키아? 예, 체키아. 체키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약식으로 이제 어느 나라 이제 부를 때, 예, 이제 이런저런 명칭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보면 대한민국이라 안 부르고 한국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 코리아라고 부르고, 네. 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이제 뭐 줄여서 부르든지 네네네. 이렇게 부르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체키아라는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체코가 좀 불편함을 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부터는 그냥 인정. 너희들이 다 우리를 체키아로 부르면 그냥 우리도 체키아로 부를게. 아 그래요? 네. 쿨하게 그냥 그렇게 아. 인정을 이제 했었죠. 이제. 네. 그래서 전체의 이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는 뭐 우리나라보다 많이 작습니다. 한 1,000만, 1,050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80% 정도 면적에 한 1,000만 정도 인구니까 뭐 인구가 아주 많은 그런 네. 나라는 아니죠. 보면은. 살기 좋겠다 진짜. 그래서 네. 이제 체코 민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원래 이 동네 터줏대감 원래 같은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한 65% 네. 정도 되고 이제 모라비아, 뭐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러시아,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유럽의 민족들이 네. 같이 섞여 있는데 사실은 뭐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 이 프라하를 비롯한 이 체코라고 부르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사실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네. 게르만이 많이 사니까 이거 독일 아니야? 그냥 합병하는 게 낫지. 독일이랑?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히틀러가 첫 번째로 이제 꿀떡 이제 삼킨 게 이제 이 체코였던 거죠. 예. 이제 독일에 놀린 거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게르만 독일 민족들은 이제 다 추방을 이제 당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극소수만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카톨릭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네. 특징적인 점은 나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40% 정도 돼요. 이거 되게 특별한 또 좀 경우인 것 같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한민국은 원래 무신론자들이 되게 많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무신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나는 뭐 교회나 어디에 종교를 따로 열심히는 안 하지만 나 종교가 없어 라고까지는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자관 무교가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나라인 점이 좀 특징입니다. 네. 예. 체코 국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국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기는 체코슬로바키아 옛날 국기를 그대로 체코가 그냥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해? 따로 국기를 만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따로 국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체코가 그냥 우리가 계속 쓰지 뭘 따로 만들어. 꿀떡 이렇게 한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흰색, 빨간색 이렇게 있으면 폴란드 국기랑 똑같잖아요. 아 그러네. 네. 여기다가 이제 슬로바키아를 상징하는 파란색? 예. 요걸 끼워 넣어서 이제 깃발을 썼는데 떨어져 나간 다음에도 그냥 계속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체코라는 나라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체코.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좀 등발도 좋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좀 이렇게 좀 맞아. 키 예, 크고 무뚝뚝하고 좀 피부색 진짜 하얗고. 예.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흰색, 저 노랑머리, 금발들 많고. 예. 좀 그런 이미지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헤미안 이런 느낌들은 어떠세요? 보헤미안. 예. 아 여기가 보헤미안이에요? 예. 보헤미안 그러면 좀 자유분방하고. 예. 예. 약간 좀 그 독일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라는 나라는 이제 크게 세 지역으로 보통 이야기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영남, 호남 뭐 이렇게 예. 이제 부르듯이 예. 각 동네별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서쪽이 보헤미아. 이 체코라는 나라의 서쪽 지방. 제일 넓네. 제일 넓은 지역이 보헤미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보헤미아라는 지역은 거대한 분지예요. 이렇게. 예, 지형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따로 떨어진 네.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동쪽이 이제 모라비아. 그리고 위쪽이 이제 실레시아라고 예,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네. 유럽의 역사를 보다 보면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냥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시아 이런 명칭이 되게 자주 등장해요. 뭐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도 등장하고 그 전에도 등장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코라는 이 이름은 되게 나중에 등장하는 거고. 유럽의 역사에서 이 지역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시아 뭐 이런 지명으로 훨씬 많이 불리던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코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헤미아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지만 이제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방랑자, 예, 뭐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쓰죠 이제 보면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예, 저기.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체코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이 보헤미아라는 표현을. 이게 왜냐면은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집시라고 하는 이제 이 민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원시하는, 예, 좀 열등하다고 이렇게 간주하는 게 좀 있죠. 네.
근데 이 지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불려졌냐라고 하면은 원래 집시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보헤미아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15세기에 이제 프랑스 집시들이 이제 보헤미안으로 이제 호칭이 되면서 또 돌아다니는 좀 방랑벽이 있고 자유분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꼭 보헤미아 지역에서 온 게 아닌데도 네. 니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냥 니들끼리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이러면 쟤네 지금은 다 보헤미안 부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헤미안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시라는 지금 이제 또 돌아다니는 그렇게 부르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쪽에 살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네네네네. 여기는 좀 살기는 그러면 대체로 괜찮아요? 약간 추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조금 이제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뭐 많이 추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유럽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하고 뭐 냉대 습윤 기후 사이쯤 되는데 프라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프라하가 보면 약간 이제 서쪽에 있죠. 네. 여기 보면 빨간색이 프라하인데 프라하 기준으로 보면은 1월달 기온 평균 기온이죠. 평균 기온으로 보면 한 영하 2도쯤 되는 거고 7월달 제일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한 19도에서 20도쯤.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힘들어. 이거 보면 이런 기온 차가 우리나라처럼 많이는 안 나는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이제 기온 차가 많고 우리나라가 정말 심한 나라인 거죠. 여기 대체로 선선하네, 그죠? 그렇죠. 선선하고 비도 많이 안 와요. 그냥 강수량은 한 525mm.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건조한 지역인데 그러네요. 예. 연중 이렇게 꾸준하게 좀 내리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말은 독일어 쓰나요, 그러면? 체코라고 별도의 말이 있어요. 체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서로 말이 달라요. 체코 따로 있고 슬로바키아 따로 있고. 전에도 그러면 체코 지역은 체코어 쓰고 슬로바키아 사람들 슬로바키아 말 쓰고. 매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다. 유사도는 높지만. 매우 유사하지만. 그래서 이제 체코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보니까 일단 문법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문법이 어려워. 문법이 어렵고 발음도 만만치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폴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음이 별로 없고 자음만 쭈루룩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스부츠도 허. 뭐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이제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냉전 시절에서는 이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는 바로 서쪽에 있는 독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를 익숙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청년층, 장년층 같은 경우는 뭐 독일어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거를 잘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자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를 꽤 잘한다. 요즘에 저희도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정말 고령층 분들이 일본어 왜 잘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는 많이 돌아가셨지만 어릴 땐 정말 맞아요, 많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영어 참 잘하고 영어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우리가 누구랑 유대 관계를 주로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어는 그렇게 체코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정도를 요즘 사람들 이제 잘 쓰는 편이고. 네네. 뭐 독일어도 잘 통하는 편이고. 저도 예전에 독일 갔을 때 프라하 가려고 몇 번 기차표 끊어놨다가 못 갔어요? 못 갔어요. 한 번은 아프고, 뭐 한 번은 다른 일정이 생겨서 또 못 가고. 그래서 한 번은 꼭 가야 되는데 싶은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프라하라는 데가 그러니까 수도가 대체로 막 멋진 그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한 유럽의 딱 그 모습. 거기에 이제 잘 남아 있는 데가 프라하인 거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모습. 그다음에 19세기 이제 유럽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남아 있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래도 잘 살아남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면적이 한 500 조금 안 되니까 500? 서울보다 조금 작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130만 정도 사니까. 아이고야, 진짜 여유 있게들 사시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프라하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삽니다. 그러니까 체코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이제 노미널로 봤을 때 한 32,000달러 정도 되는데 소득 수준이 나쁘지 않네. 유럽인데요.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프라하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3,000달러. 프라하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3,000달러까지 올라옵니다. 보면. 그럼 서울도 훨씬 낫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만 따지면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보다 훅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6만 그렇게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6만까지는 안 가나 서울은? 서울 안 갈 겁니다. 아마. 야, 근데 6만이 나가요? 그러니까 수도는 프라하는 매우 잘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뭐 다녀오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는 뭐 서양 건축의 박물관이다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많다. 기타 등등. 물가 별로 안 싸겠네. 예전에는 쌌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저도 이제 프라하를 가려고 했던 게 이제 다 이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며칠 있을 비용이면 여기서 일주일씩 있을 수 있어. 훨씬 좋아.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올랐군요. 지금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여기는 뭐 어디 의회예요? 아니면 대통령? 여기는 이제 의원 내각제 플러스 대통령제. 예. 체코 대통령. 그렇지. 대통령 만났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의회 해상권이 있긴 하지만 좀 약한.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총리가 이제 권한이 강한 의원 내각제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우리랑 똑같습니다. 임기는 5년. 5년이에요? 5년인데 한 번 연임 가능.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의회 동의가 있어야 정부를 이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결국 총리가 더 힘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만약에 이제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이제 하원 의장이 총리를 이제 지명을 해서 정부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조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냥 이제 오는 걸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뭔가 이제 나 이런 법 만들래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체코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독립한 이래 지금 한 30년 넘게 보면 제 기억에 양극단 뭐 이제 극좌나 극우가 집권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잡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친미, 뭐 친서방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하고 자기들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는 그러면 대체로 이제 총리가 대부분의 이제 내치라든지 뭐 정부 구성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고 그다음에 의회 한 번씩 뭐 좀 이렇게 견제를 좀 하고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겠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일도 대통령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하다. 해상권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법안을 발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강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뭘로 이렇게 막 3만 달러 넘고 제조업이 뭐 아니면 서비스업? 체코는 뭐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전통적인 유럽의 공장? 체코가? 네. 그랬나요? 예, 아주 제조업이 강한 어떻게 보면은 뿌리부터 제조업이었던 그런 나라가 사실은 이제 체코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수도권이 이제 뭐 프라하 지역이 한 6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1인당 GDP 보면은 이제 노미널 명목상으로 보면 한 3만 1천에서 한 3만 2천 정도 나오고 PPP로 따지면은 한 4만 달러. 좋네. 예, 쌀쌀한 나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코는 이제 유로로 쓰지 않고 별도의 통화 코로나라고 부르는. 유로 안 써요? 예, 유로 안 씁니다. 예, 뭐 통용은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를 쓰고 그래서 보통 1달러가 이제 22 코로나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70원 정도 되나? 1 코로나가 예, 한 60원 정도 되겠다. 60원 정도. 예,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인구도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제조업이 강해가지고 수출 2,400억 달러. 2,400억 달러? 예, 많죠. 많이 하네. 수입 2,36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무역으로 제조업으로 무역 흑자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인구 1,000만에. 예.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도 2.5%밖에 안 됩니다. 2.5%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지. 완전 고용이죠. 그래서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이거 좋네요. 그래서 체코.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손이 없어 쩔쩔매는. 체코에 그렇게 뭐 일자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체코 보통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독일 정도로 빼고 나면 제조업 비중이 대부분 10% 초반, 중반 이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GDP의 23%가 제조업입니다. 4분의 1이? 예.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여기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체코가? 예. 그래서 체코는 되게 오래전부터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체코 자동차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스코다. 스코다? 이 동네 발음하면 슈코다라고 이제 부르는 스코다.
예. 네네. 아, 이게 체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폭스바겐 이제 휘하 브랜드죠. 예. 예. 그래서 폭스바겐 브랜드 중에서 이제 세아트하고 더불어서 제일 저가 라인업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중저가 라인업인데 가성비가 좋아서 유럽에서 렌트하려고 그러면 스코다 그래요? 차들이 이제 눈에 잘 띄죠. 아. 예. 자주 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스코다라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가 그럽니다. 설립 연도가 진짜요? 예, 1895년이에요. 와, 그럼 1900년도 되기 전에 20세기 전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대단하네. 옛날 합스부르크 왕조, 응. 예, 그 시절부터 이 합스부르크 왕조에 필요한 뭐 전쟁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만드는 거에 이 왕조 전체 합스부르크 왕조의 이 제조업의 80%를 이 체코 지역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스코다뿐만 아니고 도요타도 여기 체코에 공장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 현대차 또 여기 체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다, 도요타, 현대 요 세 3사가 네. 이제 연 한 125만 대 네. 정도를 생산을 해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5위 정도 되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완성차 뭐 조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제 관련되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협력업체들이 다 같이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 있는 여러 공장 중에서 제일 이제 선진화된 공장이다. 현대차 공장이?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이제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생산하는 게 이제 코나, 그다음에 i30,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유럽 모델인 것 같은데 i30 뭐 이제 전기차도 이제 나오는데 네. 연간 한 34만 대 정도 생산을 이제 한다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동률이 104%예요. 예. 풀가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i30 이런 게 유럽에서 인기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해치백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네. 예. 저도 i30, i40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제 가격을 보면 좀 만만치 않다. 옛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보면은. 야, 생각보다 제조업도 강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현대차도 뭐 체코에만 꼭 파는 게 아니라 유럽의 어떤 그 그렇죠. 전진 기지로서 그죠? 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있으니까 네. 뭔가를 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체코는 하여튼 그런 제조업 강국에 꽤나 소득 수준도 높고.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동유럽 이렇게 얘기하면 체코 사람 좀 싫어하긴 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얼결에 이제 그냥 동유럽 옛날 위성 국가로 된 거지. 사실은 원래 우리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뭐 독일, 뭐 이런 쪽, 여기에 껴야지 우리가 저 폴란드 막 이런 애들하고 이제 같이 놀 일이 아니야 보면 이런 마인드들이 좀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EU 가입도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여기도 가입을 당연히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EU에 뭐 우르르 가입했던 그 첫 번째 티어에 이제 같이 들어갔던 거고 실제로 1인당 GDP 아까 이제 한 32,000 뭐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EU 평균의 93% 95% 정도니까 그냥 EU 평균적인 그 정도 소득을 올리는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EU 가입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지원금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옛날 그 사회주의 국가 시절에 못했던 뭐 인프라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급속도로 개선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동구권에서 제일 성공한 나라 같은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아직 싸요. 임금은 좀 아직 싸요. EU 전체 평균 수준은 이제 물론 이제 EU에서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들 때문에 싸긴 하겠습니다만 한 절반 수준이다. 시간당 한 16유로. 소득 수준은 높은데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니까 제조업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2.5%.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 같은 게 괜찮은 편이에요?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퇴직 연령이 되게 늦어요. 은퇴 연령이. 60세 뭐 55세 아니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인데 이게 이제 연금부터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추세를 생각해서 이걸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를 뭐 63세로 뭐 65세로 그러는데 네. 체코 같은 경우는 이게 연령별로 좀 다른데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77년 이후 출생자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 연령이 67세입니다. 67세고 재밌는 점은 이제 연도에 따라서 자녀에 따라서 은퇴 연령이 다 달라요. 자녀? 예. 아, 애들 많으면 좀 늦게까지 일해라는 거. 1960년생 같은 경우는 남자는 64.2세가 퇴직 연령이고 네. 무자녀 여성도 남성이랑 똑같은데 자녀가 많으면 빨리 퇴직을 이제 해서 아. 빨리 연금을 받도록. 예. 아니, 재밌죠? 자녀가 많으면 더 오래 일하는 게 아니고 자녀 네. 많으면 일찍 퇴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대신 연금 일찍 받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내가 더 돈을 번다라는 이제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체코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유럽 사람들 다 그렇죠. 빨리 퇴직을 해서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쉬고 싶은데 체코 같은 경우는 좀 늦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노령연금 우리로 네.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이제 이런 노령연금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3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퇴 연령이. 와, 그럼 25 일 시작해도 한 60세. 60살까지는 그러니까 꼬박 채워야 되네. 네. 그러니까 퇴직 연령이 늦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최저 수령액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9만 원, 3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적은 거 보니까 아니에요? 적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와. 예.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이제 또 그런 숙명. 최저 35년이면 한 40년, 45년 일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30만 원부터 이게 최저니까. 아, 이게 또 최저니까. 네, 최저니까. 더 받는 분들 당연히 계실 네, 거고. 그래서 의외로 퇴직 연령이 상당히 늦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또 그런 유럽에서는 되게 오래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되게 예. 보통 제조업 국가인 사람들이 좀 늦게까지 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놀면 뭐하니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와, 체코란 나라가 저는 약간 조금 이게 소득 수준이 좀 이렇게 높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네. 어쨌든 동유럽이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 하니까 예. 생각보다 꽤 잘 살고 잘 사는 나라고 예. 역사와 전통이 있고. 네. 예. 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히틀러 시절에 독일이 이제 체코를 병합하지 못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못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 그러니까 1930년대 중후반 이 당시에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앞선 공업력을 가진 나라였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그러네요. 네, 네.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체코 이제 입국했습니다. 네, 이제 오래간만이라서 예. 이게 옛날 느낌이 잘 안 살아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입국 도장 이제 끊고 찍고 이제 입국 절차 심사 마무리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체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예, 다음 시간부터 또 체코 이야기 재밌게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무슨 코일까요? 바로 체코입니다. 자, 체코잖아요. 네, 체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체코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렸고 나라 탐구하는 이 시간 이번에 체코 두 번째 시간인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나라 이야기를 한번 돌아봤더니 돌아온 탕화를 많이 반겨주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계속 좀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보통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 경제라든지 뭐 역사 뭐 이런 거 하는데 역사를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체코 역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체코 역사가요? 예, 체코 역사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막 이 서쪽 동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유럽 국가들이 하여튼 우리는 딱 국경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외우면 끝인데
여기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잠깐만 슬라브가 잠깐 얘네 언제 없어졌어? 이 나라를 네. 만들었대.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또 옆으로 또 이동해 이렇게 예. 나라가. 나라가 이동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왕이 막 다른 옆 나라 왕이 막 와가지고. 아 맞아. 예.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지? 되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뭐 합스부르크 왕조 이것도 사실 헷갈리고. 근데 체코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이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방대하더라. 네, 그래서 일단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나. 보통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어려우면 네. 잘라서 예. 위인들 위주로. 인간 위주로. 그다음에 아니면 몇 개 유명한 전투 위주로. 이렇게 보면 대충 주변 상황이 좀 이해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몇 개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뭐 체코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명한 영웅들 되게 이제 많고 했는데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때 체코가 의외로 이제 무신론자가 많다. 이런 이야기 잠깐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체코는 원래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냐? 원래부터.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그렇지 텐데. 쉽지 않죠. 예. 체코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어떻게 보면 원조? 우리가 마틴 루터. 예, 독일에. 예, 독일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전에 예. 이 종교 개혁과 관련돼서 화형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도 몇 번 벌어지고 예. 이랬던 나라예요. 체코가 네. 체코의 종교 개혁이 먼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교 개혁과 관련돼 있는 영웅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이제 난세 영웅도 이제 이때 탄생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체코 역사 중에서 이 종교 개혁 그리고 이때 등장한 영웅 네. 이야기를 좀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교 개혁하면 우리는 뭐 일단은 뭐 루터 칼뱅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보다 더 앞서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네. 1369년쯤에 태어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쯤에. 하긴 뭐 출생이야 뭐. 그렇죠. 근데 사망은 확실해요. 1415년에 네. 이제 화형을 당해서. 화형. 네. 사망을 했는데,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먼저예요. 예. 예, 한 세기 먼저 종교 개혁을 부르짖다가 이제 희생을 당한 거죠. 주장한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 당시 카톨릭을 썩었다. 때려쳐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도 그러니까 카톨릭 많이 좀 썩었었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썩었으면 어떻게든 해결이 됐겠죠. 근데 도저히 이거는 그냥 잠깐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에 됐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1000년 지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이로 보면은 이제 한 10살 좀 넘을 때부터 지금의 이제 체코 수도인 이제 프라하 지역으로 와서 어떻게든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년간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박사학위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 1400년대 초반에 네. 이제 나이 한 40살쯤부터는 이제 사제가 됩니다. 예, 카톨릭 사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성경을 네. 당시 다 라틴어로 돼 있던 거를 네. 체코 사람들 체코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첫 번째는 이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고 두 번째는 저 멀리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지던 종교 개혁과 관련된 책을 팜플렛 같은 걸 번역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쪽에 예, 종교 개혁 관련된 뭔가가 있는데 예. 그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번역을 해서 예,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사실은 종교 개혁의 원조예요. 예, 더 원조예요. 그래요? 예,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교회 권력 썩었다. 네. 교회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야지 왜 세속 권력, 뭐 왕, 뭐 귀족,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느냐 때려쳐라. 라고 부르짖었던 첫 번째 사람은 사실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현실 정치에 껴들지 마라. 그렇죠. 정교 분리 참 하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말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박해를 받죠. 그래서 박해를 받다가 그래도 죽기는 그래도 자연사를 했어요. 네. 자연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죽은 다음에 네. 이제 부관 참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끄집어내서 화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얀 후스는 이 존 위클리프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맞아.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번역도 필요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공개적으로 강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말로. 성당을 벗어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썩었다. 타락했다.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직후에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라하 시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이제 글도 가르치고 네. 여러 가지로 깨야 된다라는 계몽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죄부 이 당시에도 벌써 면죄부, 성직 매매 네네.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따라야 되느냐? 우리한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만 잘 따르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지 왜 사람들이 뽑은 인간들이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이야기에 목숨을 거느냐.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카톨릭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와인, 포도주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평신도들은 와인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포도주랑 빵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빵만 성체성사에서 포도주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지들만 좋은 거 먹고. 네, 이건 다 누구한테나 다 동등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죠. 네.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를 내다가 두들겨 맞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1400년대 1400년을 전후한 요 시점은 네? 막 그 교황과 관련돼 있는 여기가 어지럽습니다. 막 네. 교황이 2명도 됐다가 막 3명도 됐다가 막 뭐 이탈리아 로마에도 있고 저 프랑스 아비뇽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야누스라는 사람이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도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하느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1409년에 이제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다시 일단은 이제 하나로 정리가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평소에 눈여겨보던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것들. 예. 네. 그래서 1414년에 이제 콘스탄츠 지금 독일 지역이죠. 네. 여기에 이제 그 공의회 이제 전체 모여가지고 네네.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정해야 되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너 와라. 라고 들어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야누스는 딱 판세를 보니까 이거 나 저기 가면 죽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같아. 호랑이굴이야 무조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 안 갑니다. 안 라고 가도 해서 죽을 텐데. 거부를 해요. 네. 거부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헝가리 크로아티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지기스문트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 내가 너 보장해줄게. 네 목숨줄은 내가 어쨌든 최소한도 너 죽이지 않도록 내가 보장해줄게. 가자. 그럼 뭐 해볼 만하지.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하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만 네. 가자마자 이제 일단 체포가 됩니다. 네. 뭐 그거야 뭐. 체포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를테면 신분이 이제 네. 가해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도저히 얘를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415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너는 내가 이단이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종신 금고형 목숨을 살려줄게. 종신 금고형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너 고집을 끝까지 세우고 너가 지금 가톨릭의 사제로 있는데 사제 서품을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화형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양자택일을 해라. 그러니까 살려는 줄 수 있는데 너 대신 네가 얘기한 거 틀리다고 얘기하고 반성해. 그럼 그렇죠. 살려는 드릴게. 그렇죠. 목숨은 살려줄게. 아니면 너는 화형이야. 예. 그럼 당연히 설마 화형이에요? 당연히 화형을 선택하죠. 네. 이때 사람들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단자잖아요. 처단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파가 할머니가 열심히 장작을 이제 막 불을 떼서 막 올라오는데 던지는 모습을 막 보면서 저런 단순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신심이라니 네. 막 이런 한탄도 하고 나는 지금 이 얀 후스라잖아요. 이 후스라는 게 체코어로 이제 거위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한 마리 거위는 죽지만 백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막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야누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체코의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웅 같은 이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고 네. 최소한 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 본토에서는 체코가 이제 오리지널 종교 개혁의 원조다라고 네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용기 내서 그렇죠. 종교 개혁도 어느 사람이 시도하고. 갑자기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사람이 나타나서 성공을 하기 전에는 네. 앞에 실패한 여러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야한 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년대 이제 사제가 돼서 한 15년 정도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누스 혼자서 막 그렇게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특히나 프라 지역에서는 이 도시 지역에서는 네. 야누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갔더니 갑자기 화형을 당했대. 이거 좀 화나네. 화나죠. 네. 그러니까 이 프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은 뭐야? 아까 뭐 목숨은 지켜준다더니 자꾸 왕도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은 이제 조용히 이제 옆으로 사라지는. 모른 척하고 네, 있어요. 모른 척하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보면. 예. 네. 그래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이제 공포에 질렸다가 네. 이제는 막 화가 치미는 거죠. 네. 분노와 공포가 이제 어우러진 감정이 되니까 네. 후스가 죽은 1415년에 이제 프라하를 중심으로 한 보헤미안 지역의 이제 귀족들이 우리는 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을 못 받아들인다. 카톨릭의 결정 못 받아들인다. 네.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라고 그래서 카톨릭에 반기를 듭니다. 그분 파문당하고 뭐 이러면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후스를 따르는 그래서 네. 후스파라고 부르는 후스파가 이, 있어요. 예, 이 세력들이 점점 확산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성경 뜻대로 따르면 된다. 예. 한마디 거의파네 거의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카톨릭은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되지. 예. 그래가지고 막 잡아 가두고 예. 두드러 패기도 하고 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가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지다가 1419년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잡혀 있는 후스파 네. 이 동료들을 당신 시의원이잖아. 풀어낼 권리가 있지. 네. 힘이 있잖아.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잖아. 네. 이제 풀어줘.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명의 시의원들이 안 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예. 거절을 했더니 이제 이 화가 난 이 후스파 사람들이 반란? 7명의 시의원을 창문 밖으로 이제 집어 던집니다. 당시 이제 프라하의 이제 높은 건물. 그래요? 예. 죽었어요? 죽었어요. 7명이 다 죽었어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네. 프라하 체코 분들이 되게 다혈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헤미아 지역의 이제 관습인데 네. 대화로 안 되면 상대방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이런 일이 전통이 있어요? 네, 몇 번 있어요. 창문 그래가지고 밖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자살한 것까지 합하면 여러 번이 있고 네.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후스파가 집어던진 이겁니다. 그래서 1419년 7월 30일 날 이제 7명을 집어던 게 1차 이제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창문 투척 사건. 예, 아주 고유 명사예요. 그래요? 예, 사람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얘도 좀 무섭네. 예, 이 동네가 살벌한 동네입니다, 보면은. 그러고 한 200년쯤 있다가 1618년에 5월 23일 날 네. 다시 또 몇 던져요? 명을 집어 던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는 이제 종교 개혁 그저 여파였죠. 예, 이때는 다 죽지는 않았어요. 네네. 했는데 자관 이 2차 1618년은 이게 계기가 돼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게 계기가 돼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게 예. 근데 처음 던져지는 사람이 좀 약간 싫겠다. 이게 그래도 한 4번 5번째쯤 되면 예. 사람 살 확률이 좀 그렇죠. 차곡차곡 쌓이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지역의 관습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예. 근데 좀 무섭네. 무섭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정도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후스파는 또 이 강경파, 옹거파로 네. 나눠져 있었어요. 네. 이 강경파는 당연히 이제 급진적 개혁, 특히나 가톨릭에서 중시하게 되는 무슨 성상, 유물 이런 것들 다 우상 아니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거 다 때려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성경 앞에서는 평등한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교황이고 누구는 신부고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온건파는 야 그건 너무 많이 나갔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하는 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야누스를 지지를 하고 사람 말이 맞지만 이거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온건파가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 보통은 강경파가 이기는데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보헤미안 네. 이제 왕국의 왕은 이제 바칠라프 4세라는 왕이었는데 네. 후스파가 사람들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 차례는 난가? 겁먹었구나.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냥 그 얘기 듣고. 예.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무슨 걱정 인형도 아니고 뭐는 게 걱정이. 그래가지고 졸제 이제 왕이 후사가 네. 없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애도 없고요. 네.
어떻게 왕 보통 데려와야죠. 이제 유럽에서는 이러면 옆에서 왕을 그렇죠, 데려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의 바로 옆 지역인 이제 헝가리 크로아티아 지역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기스문트 왕이 이제 보헤미아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너가 옆 나라까지 같이 다스려봐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지기스문트는 야누스를 지켜주겠다 해놓고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후스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따위로 나가는 거냐, 네. 라고 하면서 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기를 이제 일으킵니다. 우리는 저 왕 못 받아들여. 봉기다. 그럼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 플러스 이제 교황청에 대항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네. 예, 지도자가 이제 야한 지슈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한 지슈카. 이 사람 또 얀이에요? 예, 이 사람도 얀입니다. 야한 지슈카인데 이 지슈카라는 말은 체코어로 이제 애꾸눈. 예. 어릴 때 뭐 놀다가 그랬는지 어땠는지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된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애꾸눈인데 이 사람이 자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래요? 네,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쟁을 계속하다가 이제 나머지 한쪽 눈도 멀어요. 그럼 어떻게? 장님이 돼서도 지도에서 이기는. 예, 정말 신적인 인물입니다. 체코 역사에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야한 지슈카는 이제 어떻든 그 오합지졸 같은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 맞섭니다. 그래가지고 무패해요. 한 번도 안 져요. 그러니까 이 야한 지슈카는 이제 이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네. 인물인데 어떻게 이제 야한 지슈카가 이 신성 로마 제국하고 맞서서 이기느냐.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그 말탄 기사들, 네. 기사들이 최고의 이제 무기였죠 보면은. 그런데 이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동원을 해내가지고 이거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됐던 이제 화약 무기 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기사를 때려잡는 이런 일들을 이제 몇 차례 반복을 합니다. 네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기사들이 제일 무서운 거는 이 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평지에 서 있는데 내가 창 들고 서 있는데 저기서 한 100명 정도가 막 말을 타고 질주를 해오는 거예요. 이만한 창을 들고. 그럼 뭐 싸울 생각이 안 들지? 상호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위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되게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이제 보병들은 네. 긴 창을 들고 끝까지 대오를 유지하고 버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경우에 말들이 중간에 쓰던지 넘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과 기병은 그 충격력으로 넘어지더라도 말로 쓸고 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우르르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학살이 시작되는 건데 네. 이거는 그래도 하려고 그러면은 베테랑 이제 병사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도저히 이 안주식화가 보기에는 이 농민들 가지고는 쇠스랑 이거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떡하느냐? 집집마다 있는 수레를 다 끌고 나오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바겐브루크라고 그러는데 전투 수레라고 부르는 이 명칭을 붙입니다. 그럴싸하게. 네. 이것들을 옛날 이제 인디언에 맞서는 그 서부 시대 서부 영화 보는 것처럼 포장마차로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네. 똑같아요. 마차를 벽을 세웁니다. 중간중간에. 네. 예. 그래가지고 마차 뒤에 숨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기사들이 달려오는데 이때 보급되기 시작했던 이제 초보적인 그 화약 무기인 핸드 캐논. 예, 핸드 캐논이란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약간 바주카포 비슷하게 생긴 총하고 바주카포 사이쯤 되는 대포라고 부르긴 작고 총이라 부르긴 좀 되게 큰 이런 거를 쏘는 이제 되게 단순 무식하게 생긴 그 화약병기인데 네.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일 멀리서 올 때부터 좌우간 겨냥할 필요도 없이 네. 일단 핸드 캐논을 겨냥해서 발사. 네. 그러면 몇 놈 이제 떨어지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석궁을 동원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들이쳐봐야 일단은 마차 그 바겐브루크에 다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기어오르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농민들이 갖고 있던 이제 쇠스랑, 낫 이런 게 이제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냥 막 찍고 막 이제 하면은 예. 네. 말대가리.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술을 이겨요. 예, 이기는 거예요. 그 기병들을. 예. 우와. 기사들을. 그것도 이제 2번을 연달아 이깁니다. 처음에 얕봤다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겠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교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성 로마 제국한테 맡겨놨더니 안 되겠네. 일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교황이 나섭니다. 그 마르티노 5세라는 이제 교황이 나서가지고 네. 십자군을 조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군 보통 이제 우리는 십자군 그러면은 저 중동 지역에서 싸우는 예, 예. 십자군 생각하는데 십자군은 저 북쪽으로도 갔고요, 동쪽으로도 갔고 여러 번 있었어요. 교황이 조직한 십자군이에요. 네, 십자군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저 이교도들을 이제 쳐서 없애라. 네. 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군을 이제 선언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병력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420년에 이제 프라하를 포위를 합니다. 예. 슬픈 역사가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프라하 지역은 이제 꽤 넓은 지역이니까 예. 이제 프라하 성벽 바로 앞에까지 아니고 좀 넓게 포위망을 예, 이제 예. 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프라하 시내로 들어가는 이제 비트코프라는 이제 고개가 있어요. 예. 이 고개를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야한 지슈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낼 병력이 없는 거죠. 왜? 만약에 이 사태에 대비해서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5명 정도 되는 병력하고 마차 몇 대.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싸우겠어라고 하는 여성 한 서너 명을 이제 보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약간 이제 고개가 길이 좁고 이렇게 우회되는 꼬불꼬불한 언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똑같이 바겐부르크 음. 전투수를 갖다 놓고 똑같이 전술을 또 구사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봐야 길이 좁으니까 아. 계속 오면은 점점 자기들끼리 쌓이는 거잖아요. 약간 우리 울돌목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29명의 병력이 1000명의 기사를 이제 제압을 합니다. 에이, 설마. 정말로. 물론 1000명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의 기사가 자관 돌격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길이 점점 좁아지니까 못 들었어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9명으로 우리가 이제 뭐 1대 18로 싸웠다 뭐 이러잖아요, 보면은. 거의 그 수준이죠. 뭐 29명이 1000명이니까 50대 1.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요. 예, 12척으로 싸운 거랑 뭐 진배 없는 거죠, 이제. 보면. 와. 예. 그래요. 그 뭐 완전히 그 사기 엄청 올랐겠네, 이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치슈카라는 사람은 새로운 전술도 잘 세울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군기를 엄격하게 세우는 걸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도 군기를 뭐 어지럽힌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곤장 치는 거죠. 네네. 예, 이거 사실은 난중일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저 무슨 사기 뭐 이런 데도 보면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죠. 제대로. 근데 군기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당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FM이 돼요, 보면. 예.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면 이제 좀 잔혹하지만 독전대도 운영합니다. 후퇴하면 쳐버리는 거죠. 예. 어차피 네. 죽을 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적인 무기, 네네. 운용 전술 이런 걸 통하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옛날 전술로 맨날 돌격 앞으로만 네. 외쳐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지슈카는 이제 절대 질 수 없는 네. 무패 상승 장군 뭐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됩니다, 보면은. 뭐 그러네 진짜. 예. 영웅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1424년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도 이제 물리치고 네. 뭐 이런 다음에 이제 후스파가 주변 지역에 이제 세력을 좀 넓히려고 네. 이제 주변 지역 특히나 이제 모라비아 뭐 이런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다가 네. 이제 옛날 전쟁터는 역병이 많이 돌았죠. 병이 많이 돌았죠. 그렇죠. 예. 시체 그래서 많고 하면.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의 뭐 칼이나 창에 죽은 게 아니고 네네.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데 또 유언이 끝내줘요. 뭐예요? 내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라. 와. 네. 그걸로 내가 지휘를 하겠소. 내 가죽으로 네. 북을 만들어라. 네. 누가 치면 사고는 내가 지휘하는 거다. 야. 살벌하죠. 멋있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지도를 받고 하는 이 후스파 애들이 약골이겠습니까? 여긴 뭐 못 이기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슈카는 이제 1424년에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431년까지 이제 몇 차례 더 신성 로마 제국 공격을 다 격퇴를 합니다. 후스파가. 멋있죠. 예. 예. 근데 하지만 네. 이제 그 중과부적이라고 숫자가 너무. 숫자가 적으면 이게 이길 땐 이기더라도 우리 희생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데미지가 크죠. 데미지가 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온건파와 예. 강경파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가톨릭 영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1433년에 이제 바젤 여러분들 정프름 잘 아시죠? 스위스 바젤? 예. 예. 그 바젤이 옛날부터 무슨 회의하면 자주 모였어요. 바젤 협약. 예. 예. 그 바젤에서 다시 공의회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거기가 원래 회의 명당이군요. 예, 회의 명당입니다, 보면은. 원래 이게 산에 올라가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예. 알프스가 가운데 있으니까 다 모이긴 좋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후스파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의견 대립이 아주 극렬하게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싸우려면 혼자 조용히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남들 앞에서 싸우면 약점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434년에 네. 이제 교황청 세력하고 온건파가 네.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경파를 이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경파도 이제 한 3년 가까이 저항을 해요. 예, 근데 예. 하지만 결국 중과부족이라고 1437년에 이제 일단 항복을 하면서 네. 이제 정리는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1436년 이제 강경파가 손들기 1년 전에 네. 온건파가 일단 카톨릭 그 교황청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 카톨릭 교회 일단 인정할게. 아, 그 후스파에서 네. 카톨릭교 오케이 인정. 오케이. 너네도 우리 인정? 교황도 인정. 네. 대신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냐? 우리 지금 저 왕 보헤미아 왕 지금 저쪽 옆에 있는 동네 친구 보내가지고 왕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치워. 아, 그렇지. 우리는 우리 왕을 따로 할 거야. 예.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와인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 너희 이 지역에서는 아, 와인 먹어도 돼? 오케이 그건 니들 방식이야. 인정해줄게. 그거 가지고 뭐 더 이상 책 잡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후스파의 어떤 그 재래 의식을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연성을 발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후스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과 관련돼 있는 전쟁이 이제 한 15년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야, 근데 그 고생들은 많이 좀 하셨겠다. 그렇죠. 그 큰 나라와 뭐 교황 상대로 이렇게 싸우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얀 지슈카는 이제 체코의 최고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라하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동상이 제일 중심가에 있어요. 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 세우겠습니까? 보면은. 있어야지. 예. 여기는 그럼 지금도 뭐 예를 들어 후스파의 그런 형식을 혹은 뭐 관례를 따르는 이런 교회 풍습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많이는 없어요. 아주 소수로 이제 지금 쪼그라들었는데 네네. 아직까지 이제 존재는 하고 있어요. 예, 존재는 하고 있는데 참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이제 종교에 목숨을 걸었던 옳은 종교가 무엇인가를 목숨을 걸었던 체코인데 지금은 유럽 내에서 아마 무신론자가 제일 많아요.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다. 사실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야, 그 뭐 와인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성경에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명분이 약하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이 중심이 된 그런데 이제 다른 주변 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밑으로 깔고 이제 행태를 보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체코 사람들은 반발을 한 거예요. 당시 보헤미안 사람들은. 너네와 우리는 달라. 그 다르다는 게 어디서 다르지? 라고 했을 때 보면 자 봐. 우리는 너희랑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도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름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제 종교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든 간에 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타협을 보긴 했습니다만 신성 로마 제국이나 교황청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체코 보헤미안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만만치 않다. 저 자식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더럽더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쟁 이후에 너희들은 따로 우리가 그냥 너희들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상당 수준의 독립 자치 이런 거 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체코라는 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 무지랭이들이나 사용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 동네에서 오케이 뭐 그걸로 뭐 예배를 드려도 노프라 부름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성격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알려지면서 우리도 뭐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동유럽 쪽에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다 영향을 받고. 체코에 워낙 복잡한 역사가 있으나 하여튼 인물 중심으로 좀 살펴보니까 그리고 재밌죠. 딱딱딱 재밌는 얘기들이 좀 이렇게 있네요. 1400 뭐 이럴 때 되면 우리 15세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막 건국됐을 때. 그때 얘기군요. 그때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전, 이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 여기 근데 근대나 뭐 2차 대전 뭐 이럴 때도 재밌는 얘기 좀 있을 것 같은데. 많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히틀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동유럽 역사를 크게 바꾼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사람들의 이제 게르만의 이제 동방 이주 도 있고 20세기로 이제 쭉 넘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하의 봄. 네. 프라하의 봄. 그건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하의 봄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그냥 옛날 그 반공운동 일어났다가 소련군이 탱크 몰고 들어와서 다 끝내버렸지. 라고 하지만 사실 이 프라하의 봄은 유럽 지식인들한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체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네. 프라하의 봄은 한번 꼭 좀 제가 예.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체코에 대한 이야기는 많으니까요. 네, 체코에 대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또 같이 컨텐츠에 녹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